저는 전주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박태준입니다. 제 나이 42세, 경찰 생활 1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89년 10월 5일 전북 전주시에서 실종된 강림수녀 사건이죠.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순간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28세 강림수녀가 실종됐다는 신고였습니다. 강림수녀님이 오늘 오후 7시쯤 친구 결혼 선물을 사러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를 건 사람은 강림수녀와 함께 수녀원에 살던 최수녀였습니다. 최수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죠. 강림수녀는 평소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던 성실한 교사였고 수녀원 규율을 엄격히 지키던 모범적인 수녀였죠. 이런 사람이 무단으로 외출한 채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림수녀님의 차는요? 그게 방금 신고가 들어왔어요. 전주천 근처 공터에 강림수녀님의 흰색 현대 포니가 버려진 채로 발견됐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 직감으로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오는 어둠 속에서 강림수녀의 차는 마치 유령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선물로 보이는 포장된 상자와 빗물에 젖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차 키는 그대로 꽂혀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가장 이상한 점은 차 안에서 낙엽과 진흙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숲에서 무슨 일을 겪고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숲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색팀을 소집했고 강림수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님, 이거 봐요. 차 핸들에 진흙 말고 뭔가 붉은 얼룩이. 후배 형사 김준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핸들에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주 시내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을 했지만 강림수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며칠 동안 전주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성모여고는 물론 전체 가톨릭 공동체가 큰 충격에 빠졌죠. 강림수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강림수녀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림수녀가 실종된 지 정확히 2달 후인 1989년 12월 5일 전북 완주군의 깊은 산속에서 한 등산객이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치아 감정과 유류품을 통해 그 시신이 강림수녀임이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골절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사인으로 추정됐죠. 강림수녀의 죽음은 전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온 도시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죠. 그렇게 저희 경찰에겐 2개월간의 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선 강림수녀의 삶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
범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강림수녀의 본명은 강미림이었습니다. 1961년 전북 익산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랐고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수녀원에 들어갔고 전주교구 성모수녀회에서 수련을 마쳤어요. 강림수녀님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늘 학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도와주셨죠.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고요. 성모여고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강림수녀는 5년 전인 1984년부터 성모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교사였다고 해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을 자원에서 맡았고 학교 문예부 지도교사로서 여러 학생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니 강림수녀는 완벽한 교사상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엄격하지만 자상했고 학생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도 했죠. 특히 문제아로 불리던 학생들도 강림수녀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강림수녀님은 우리의 비밀을 절대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수녀님을 믿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3학년 김유진 학생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신뢰를 받던 강림수녀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강림수녀를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몇몇 교사들은 최근 강림수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수녀님이 좀 불안해 보이셨어요. 가끔 복도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다가가면 급히 대화를 마치셨죠. 음악교사 윤서연 선생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강림수녀의 일기와 메모를 검토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실종 2주 전부터 성경 구절 중에서도 특히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구절에 밑줄을 그어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녀원 동료들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강림수녀는 늘 기도에 열심이었고 규칙을 잘 지켰지만 최근에는 밤중에 자주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듯 했다는 거죠. 저는 강림수녀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조회해보니 실종 당일 오후 6시 30분경 김철호 신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철호 신부는 성모여고 교목 신부였고 강림수녀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죠. 전화요? 그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강림수녀에게 전화한 적 없어요. 김철호 신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통화 기록상 분명히 김 신부의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었어요. 당시 통신기술로는 발신자 위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김 신부의 전화를 사용했거나 김 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림수녀의 삶을 조사하면 할수록 그녀가 단순한 교사 수녀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강림수녀 살인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저희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림수녀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인 1989년 10월 12일 전주시 중앙동에 사는 24세 여성 이지연 씨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지연 씨는 전주에 있는 사립대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던 중 사라졌고 그녀의 차량은
다음 날 아침 전주역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어요. 차 안에는 강림 수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핸드백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차 내부에 흙과 낙엽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형사님, 이 사건 강림수녀 사건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김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젊은 여성이 밤에 사라졌고 차량만 버려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 자연물이 있었죠. 게다가 두 피해자 모두 평소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지연 씨의 동료들을 인터뷰해보니 그녀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 비서 일을 맡고 있었고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죠. 동료 중 한 명이 특별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사라지기 이틀 전 그녀가 울면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봤어요. 전화를 끊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이지연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특별한 남자친구도 없었고 채무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별다른 고민도 없었다고 해요. 다만 최근에 좀 예민해 보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딸이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지연 씨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순간 저는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연히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았거든요. FBI에서 개발한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보니 이 사건들은 계획적인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미리 물색하고 미행한 뒤 계획적으로 납치했을 가능성이 컸죠. 게다가 차량을 일부러 다른 장소에 버려두는 것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저는 두 피해자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림수녀와 이지연 씨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였지만 둘 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림수녀는 당연히 가톨릭 수녀였고 이지연 씨는 같은 교구의 열심한 신자였죠.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비밀을 지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림수녀는 학생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지연 씨는 대학 행정의 내부자였죠. 이 연관성을 추적하던 중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림수녀와 이지연 씨가 같은 성당에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전주시 중앙성당 신자였고 이지연 씨는 성가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당의 주임 신부는 바로 박민석 신부였습니다. 박민석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성당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박 신부님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어요. 설교를 정말 잘하셨고 신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죠. 특히 젊은 여성 신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박민석 신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 사건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이지연 씨의 실종으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전주 연쇄 실종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희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 형사, 이번 주말에 민간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서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그렇게 10월 말 주말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전주 외곽 산림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예비군,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했죠. 하지만 이틀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지연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흙과 낙엽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북 지역의 특정 소나무림에서 볼 수 있는 종류였고 완주군 쪽의 산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너무 광범위해서 세부적인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죠. 강림 수녀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은 강림 수녀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이 많지 않아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수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을 거라고요.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천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었죠. 그날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흰색 포니차가 전주천 다리 아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뉴스 보고 혹시나 싶어서 신고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귀중했지만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 안에 2명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한 명은 운전석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조수석에 있었어요. 근데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잠들었거나 아니면 이 증언으로 저는 강림 수녀가 납치된 후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다가 나중에 범인이 차만 도심으로 가져와 버린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다른 차를 이용해 도주했을 거예요.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저희는 전주천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화질도 좋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다만 강림 수녀의 차량이 사라진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에 전주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흰색 포니가 한 대 포착됐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지연 씨의 경우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차량이 발견된 전주역 주변에는 몇 대의 CCTV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고장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각도가 맞지 않아 주차장을 비추지 못했어요. 범인은 마치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범인, 경찰 수사 방식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주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나 김준호 형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범인은 분명 계획적이었고 지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으며 어쩌면 경찰의 수사 방식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었죠. 그때 저희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지연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1989년 11월 2일 완주군 소양면의 한 폐가 근처에서 등산객이 이지연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강림 수녀와 달리 비교적 빨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신은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지연 씨는 강림 수녀와 마찬가지로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의 몸에서는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손톱 밑에서 누군가의 피부 조직이 채취되었어요. 당시에는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즉각적인 범인 식별은 어려웠지만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지연 씨의 시신 주변에서 성경책 한 권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긴 것으로 보였어요. 성경책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범인의 프로파일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종교, 특히 가톨릭에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컸고, 범행 동기에도 종교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죠. 성경 구절의 의미로 볼 때, 범인은 자신이 진리를 위해 행동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폐가는 한때 전주교구 신부들의 휴양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는데 80년대 초반에 버려진 상태였죠. 이 장소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교구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 법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두 피해자가 알고 있었을 비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강림수녀와 이지연 씨,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공유했던 위험한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두 피해자의 일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림수녀의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을 다시 인터뷰했고, 이지연 씨의 직장 동료들과도 대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림수녀님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 한 학생이 울면서 수녀님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 후 강림수녀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교무실에 들어오셨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냥 웃으시면서 아이들 문제라고만 하셨어요. 이 증언은 음악교사 윤서연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윤 선생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3학년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지연 씨의 직장 동료인 박소영 씨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실종되기 3일 전 대학 총장실에서 뭔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대학과 성모수녀의 사이에 계약서 같은 건데 내용이 이상하다고. 이 두 증언은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모여고와 이지연 씨가 일하던 대학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모여고의 부지는 원래 그 대학의 소유였는데 80년대 초반에 성모수녀회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민석 신부였습니다. 저는 이 거래에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학 측에서는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대학 총장과 박민석 신부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점점 종교기관 쪽으로 향하면서 저는 상부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 교회 쪽 수사는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소. 확실한 증거 없이 교회 관계자들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오. 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림수녀가 상담했던 그 학생을 찾아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발 그냥 놔두세요. 강림수녀가 실종되기 전 상담했던 학생 김민아는 처음에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17세의 이 소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미나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우리는 그저 강림수녀님이 왜 희생됐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수녀님을 위해서라도 말해주렴. 제 진심 어린 말에 미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강수녀님에게 상담받은 건 맞아요.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거든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질문을 자제하고 그녀가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지도라며 접근했어요. 제가 순수한 신앙심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숙소로 오라고 미나는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 바로 박민석 신부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다른 여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박 신부님은 존경받는 분이었고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 독실한 신자였으니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나의 증언에 따르면 강림 수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수녀는 미나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피해 학생들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강수녀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건 정의의 문제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였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지연 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성경책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미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저는 성모여고의 다른 학생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둘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총 7명의 학생이 박민석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이지연 씨의 직장 동료들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대학 총장실에서 일하며 박민석 신부와 총장 사이에 수상한 거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서류에는 성모여고 부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갔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지연 씨는 이 사실을 강림 수녀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지연이가 그랬어요. 이 서류를 강림 수녀님께 보여드렸더니 수녀님이 이미 다른 문제로 박 신부님을 조사 중이었대요. 이젠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라고요. 이 모든 증언을 종합해보니 사건의 윤곽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강림 수녀는 학생들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지연 씨는 부동산 비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두 여성은 이 정보를 공유했고 박민석 신부를 고발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박민석 신부를 직접 연결할 물증이 없었고 신부의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강림 수녀가 실종된 날 박 신부는 서울에서 열린 교구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박민석 신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인물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바로 김철호 신부였습니다. 김철호 신부는 성모여고의 교목 신부였고 외견상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한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그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 신부는 박민석 신부의 오랜 친구였고 두 사람은 신학교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김 신부님은 늘 박 신부님 곁에 있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요. 박 신부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돕고 때로는 대신하기도 했죠. 이 증언은 오랫동안 성당에서 일해온 수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김철호 신부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 근무지였던 군산의 한 성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신부님이 있을 때 여기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고생 한 명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군산 성당의 오래된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1985년 군산의 한 여고생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
당시 김철호 신부가 그 학생의 고해성사를 맡았던 신부였다는 거죠.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이후 김 신부는 전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김철호 신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강림수녀 실종 당일 김 신부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니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미사를 집전한 후 개인 용무가 있다며 성당을 떠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김 신부의 차량을 조사해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차 트렁크에서 미세한 흙 입자가 발견됐는데 이 흙은 이지연 씨의 시신이 발견된 폐가 주변의 흙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김 신부의 개인 물품을 조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성모여고의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김 신부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철호 신부의 일기와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몇 페이지에서 불길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았다. 박 형제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주님은 이해하실 것이다.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 이 메모는 강림 수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씨가 실종된 날짜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죠. 두 번째 쥐도 제거했다.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했어요. 저는 즉시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를 꺼렸습니다. 교회 관계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모여고의 3학년 학생 한 명이 하굣길에 누군가에게 납치될 뻔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학생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근처 주민이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학생은 바로 김미나였습니다. 김미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납치하려 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님 옷깃에 있는 것 같은 흰색 칼라가 보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수색영장이 즉시 발부되었고 저희는 김철호 신부의 숙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김철호 신부의 숙소 수색은 1989년 11월 15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부는 그날 저녁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사이에 조용히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방은 매우 단정했고 종교적인 서적과 성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형사님, 여기 보세요. 김준호 형사가 옷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고 안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금속 상자가 있었죠. 저희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강림 수녀의 묵주, 그리고 이건 이지연 씨의 지갑이 아닌가요? 증거물 담당 경찰이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피해자의 개인 물품들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피가 묻은 쇠파이프와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강림 수녀와 이지연 씨가 각각 어딘가에 감금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자 밑바닥에서는 다이어리가 발견됐는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호 신부는 오래전부터 박민석 신부의 범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형제는 나의 전부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다.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지켜야 한다. 다이어리에는 김철호 신부가 박민석 신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김철호는 늘 박민석을 보호하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산에서 있었던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여학생 역시 박민석 신부의 성폭행 피해자였고 이를 알게 된 김철호 신부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즉시 김철호 신부를 체포하러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미사를 마치고 사라진 후였어요.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고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민석 신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부동산 비리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었어요. 전주 교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교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조사와 반성을 약속했습니다. 김철호 신부가 사라진 지 이틀 후 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북 임실의 한 농가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농가 주변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저기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저 숲 쪽이요. 경찰 헬기의 조명이 숲을 비추자 한 남자가 황급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작은 폐가에서 김철호 신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다 끝났군요. 김철호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제가 한 일은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 형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주 경찰서로 데려왔죠. 이제 사건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궁에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챕터 9 진실의 목소리. 김철호 신부의 체포 이후 저는 그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던 그가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박민석 형제를 지켜왔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죠. 하지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김철호 신부는 박민석 신부의 성폭행 행각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군산에서의 첫 번째 살인, 그리고 강림수녀와 이지연 씨의 살인까지 강림수녀가 아이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이라는 여자가 부동산 비리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이 만나 정보를 공유한다면 박 형제는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김철호 신부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강림수녀를 미행하다가 그날 밤 기회를 노려 납치했다고 합니다. 강림수녀를 구 휴양소 폐가로 데려가 신문했지만 수녀는 끝까지 학생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끝까지 학생들을 보호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김철호 신부는 강림수녀를 살해했고 이후 이지연 씨도 같은 방법으로 납치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를 일부러 다른 장소에 버려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백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호 신부는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강림 수녀와 이지연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김철호 신부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철호 신부의 혈액형은 O형인데 피해자들 몸에 묻은 혈흔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김철호 신부를 다시 신문했어요.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도왔습니까? 제 질문에 김철호 신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혈흔이 발견됐어요. 누구입니까? 박민석 신부입니까? 김철호 신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아닙니다. 박 형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순수합니다. 저는 김철호 신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민석 신부의 관여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수사는 박민석 신부를 향해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교구장과의 면담 후 자취를 감췄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저는 김미나와 다른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주었고 이제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한편 김철호 신부의 숙소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박민석 신부와 김철호 신부가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민석 신부가 김철호 신부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조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박 형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어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너를 부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의 전부다. 이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 관계를 넘어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철호 신부는 완전히 박민석 신부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그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미나가 기억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보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그때 강림 수녀님이 누군가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봤어요. 김미나의 증언은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우연히 강림 수녀가 남자 2명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한 명은 김철호 신부님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박민석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박민석 신부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미나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박민석 신부가 강림 수녀의 팔을 잡아 끄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하지만 공포 때문에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 신부님이 절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는 박민석 신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확인하고 그를 찾기 위한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교구장이 박민석 신부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교구장님이 직접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들었어요.
로마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 제보는 성당의 한 수녀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는 즉시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고 박민석 신부가 실제로 로마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에 국제 수배를 요청했지만 바티칸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바티칸 내부에서 한국인 신부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고 결국 바티칸은 박민석 신부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2월 박민석 신부는 한국 땅을 밟았고 체포되었어요. 그의 체포로 사건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민석 신부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것이 김철호 신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결백합니다. 김철호 신부가 모든 것을 혼자 저질렀고 저를 끌어들이려는 것뿐입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강력했고 교회의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강림 수녀와 이지연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박민석 신부의 것과 일치했고 김미나의 증언도 확실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석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다른 여학생들, 그리고 그가 부임했던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자들까지. 그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박민석 신부는 총 1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됩니다.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회 내 성범죄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주 교구는 물론 한국 천주교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판은 1991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박민석 신부와 김철호 신부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 성폭행,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죠.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김미나와 다른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림 수녀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요. 김미나의 말에 저도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림 수녀와 이지연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피해가 막아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천주교는 성직자 선발과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했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었죠.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강림 수녀의 장례식은 전주 대성당에서 거행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된 스승. 강림 수녀 여기 잠들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정년 퇴직했지만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후임 형사들에게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여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강림 수녀와 이지연 씨가 밝혀낸 진실은 결국 정의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강림수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아닐까요?